93회 1번 보시면은요. 변경이죠.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누구는 아니라고요. 감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나 대손 관련된 거라 그랬죠. 얘는 무슨 법이요? 전진법.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추정은 소급이 아니고 뭐예요? 전진.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 요것도 은근 붕괴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공채 나오면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매입가액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를 빼면 나머지 잔액 있어요. 그거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면 건물을 증여받았죠. 증여의 뜻이 뭐죠? 공짜로 받는 겁니다. 우리 공짜로 받으면 개정 과목 뭐라 그래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거는 단기 비용 맞아요. 그래서 기존 건물 철거는 요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4번 정부 보조금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이중 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있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 유효이자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감가상각의 유효이자율법은 없어요. 우리 유효이자율법은 요거 할 때 사채 상각할 때 무슨 법 쓴다고요? 유효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그러니까 유효이자율법은 그 유가증권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주식하고 뭐요? 사채.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세요. 뭘로 찾으시라고요? 컨트롤 F. 그러면 정답 4번 나와요. 이건 지긋지긋하게 봤잖아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5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사례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이죠. 3월 1일 날 $10,000 상당의 제품을 해외에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원. 대변의 상품이 아니라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1,000만원. 그 다음에 3월 31일 $10,000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통장으로는 1,050만원. 원래 받기로 했었던 건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더 받았죠? 외환차 이익 얼마요? 50만원. 결론은 붕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외환 환산 이익이 아니고 뭐예요? 외환 차익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적어 드렸잖아요. 외화에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요거는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뭐요?
외환산 손실. 요건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 다음에 6번. 다음에 그래프는 조업도 나왔죠.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 지어진 것은 우리 이거는 많이 했죠. 뭐는 많이 했냐면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요 1점. 그래서 정답은 A하고 C 1번이에요.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B는 저거예요. 총고정비. 총고정비는 일정하니까 D는 없어요. D는 없는 그래프예요. 저희 그 변동비와 고정비에는 없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하고 C 1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7번 매출원가 구하래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총 뭐 나왔죠? 총 나왔죠. 총 나오면은 어떤 거 써요? 네, 짧은 거 써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품이요?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기초가 50, 총이 200, 그 다음에 기말이 100. 그래서 차변대변 같아야 되죠? 150. 그 다음에 제공품 끝나면 뭐예요? 제품.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기초가 40, 아까 단기가 150, 기말이 45만원. 차변대변 같아야 되죠? 145만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다음 중 보조부문이죠.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총 3가지 있었죠.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맞고요. 상호는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상호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까지는 맞아요. 근데 계산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왜냐면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 은근 잘해요. 시험 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9번 개별 원가 계산은 고가, 종합은요 저가.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지시, 제조 지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어때요?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맞아요. 작업 원가표. 종합은 동종 제품 대량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종합 원가 계산은 총 제조 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종합이 정확해요? 개별이 정확해요? 개별이 정확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참고로 8번하고 9번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지문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지문이 좀 긴 편이라. 그 다음에 1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데요. 무슨 발생이래요? 균등 발생, 균일 발생. 그러면 평균법은 완 플러스 뭐죠? 말. 그래서 완이 500개, 말이 200개의 50%니까 몇 개요? 100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래서 500개 더하기 100개 빼기 60개. 그래서 몇 개 나와요? 540개. 그래서 600개하고 540개 몇 번이요? 1번.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이거 그때 연습했잖아요. 맞추려고.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입니다. 이거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만 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이내요? 몇 년? 10년.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 다음에 요거 잘 기억하세요. 부도엄과 수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고요? 6개월. 그래서 정답 1번. 5년이 아니고 10년. 그 다음에 2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맞아요.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만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확정신고 시에만 됩니다. 무슨 신고 때만 된다고요? 확정신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신고서 들어가야 되고 서류도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신고서만 들어가고는 인정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사망을 했으면 사망했다라는 확인서도 같이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5년이 아니고 10년.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그래서 물납. 그 다음에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소갈 양도. 이거 잘못 보면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왜 1번은 아니냐면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됐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담보는 이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집 빌려요, 안 빌려요? 빌리죠.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렸어. 근데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은 은행이나 아니면 채권추심단에서 내 집을 뭐 해버리죠? 팔아버려요. 그게 그 뜻이에요. 1번이. 채무 변제에 뭐 됐다고요? 충당됐다. 그래서 우리 집을 뭐 해버린 거예요? 강제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거래가 맞잖아요. 일단 팔렸으니까. 그래서 1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자가 폐업. 우리 그 간주공급에 폐업 시 무슨 재화 있죠? 잔존재화 있죠. 어쨌든 이것도 공급으로는 봅니다. 근데 진짜 공급이에요? 가짜 공급이에요? 가짜 공급인데 공급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간주공급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당초 매입액이 공제된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이게 개인적 공급이에요. 무슨 쪽 공급이라고요?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도 간주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이 다 담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1번이 아닌 이유는 이미 이 담보로 되어 있는 걸 충당해 버렸잖아요. 충당이란 뜻은 이 물건을 뭐 해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서 돈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팔았으니까 공급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렇게 좀 꼬아서 내면은 1번 선택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1번 13번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누구라 그랬죠? 네, 의무발급은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인 자. 그래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요, 전송 관련된 가산세만 내시면 돼요.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발급한 사실은 뭐 됐다고요? 확인은 됐대요. 근데 뭐만 안 한 거죠? 전송만 안 한 거죠? 그러면 전송 관련된 가산세만 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우리 예정신고기간에 누락한 거 확정신고기간에 넣는 연습 해봤었죠? 그래서 3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1기 확정이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6월 30일까지죠.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몇 월 며칠까지예요? 7월 25일까지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요 날짜 지나고 나서 받은 거예요. 제가 요거 어젠가 그저께 한번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날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이론 문제인가에 7월 25일 날 받았다라고 한 문제가 있어요. 이론인가 실기 쪽에. 이 날짜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날짜 넘어간 것까지 인정을 해줘 버리면 장난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확정 신고하는 날까지 받아야 돼요. 신고하는 날까지. 근데 거기는 신고 날짜 후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라 그랬잖아요. 지나면 안 돼요. 예, 그 날까지는 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이런 걸 막는 이유는 하나예요. 장난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14번. 이거 못 맞춰요. 이건 답 위주로 보세요. 1번 저축성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참 이거 말장난인데 비용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이후 실제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아니고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뭐냐면은요. 우리 회사는 시험 보실 때 돈 빌려주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죠. 근데 거래처에서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게 되는 거예요. 비영업 대금의 뭐요? 이익. 네. 그래서 왜냐면 우리 회사의 영업은 돈 빌려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 쓰잖아요. 예, 차입 관련된 거 쓰죠. 거기에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몇 월 며칠 날 이자 줘야 된다라는 거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예, 그 날짜가 약정에 의한 뭐예요? 이자 지급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인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답 위주로 보세요. 이거 맞추시려면 한 9개인가 10개를 외워야 시험에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잘 나온다 그러면 9개든 10개든 외울 텐데 아주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우리 원천징수라는 건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띄고 주고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그래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고요. 왜냐면 기타소득의 제일 대표적인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복권당첨금이에요.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을 때에도 세금 띄고 받죠? 월급 받을 때에도 세금 띄고 받죠? 정답 몇 번이요? 4번. 양도소득이 집 파는 거잖아요. 집이나 땅 팔 때에 세금 띄고 받아요? 아니에요. 집이나 땅 판 다음에 그 금액 관련돼서 뭐 내는 거죠?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이 됩니다. 양도소득. 참고하시고.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일반 전표 1번 4월 1일 경조사비인데 거래처죠. 네, 영업부니까 800번대예요. 왜냐면 영업부 사람은 판매하는 데니까. 접대비 30, 보통예금 얼마요? 30. 그 다음에 두 번째 4월 10일 협회비 뭐예요? 세금과 원가 얼마요? 5만원. 뭘로 드렸죠? 현금 5만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5월 1일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35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화 대상.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설 자금 이자라고도 하고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설자금이자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나오시면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기간은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그래서 보시면은요 5월 1일 날 건물 짓고 있죠? 건설 중인 자산 얼마요? 350 대변의 당좌 예금. 그 다음에 보시면 6월 5일 액면가액 1억인데 9,900만원에 발행하고 통장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9,900 원래 이 사채는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예요. 들 받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100. 더 받으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 다음에 6월 10일 우리 월급 받을 때 세금 띄는 거 뭐예요? 예수금.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그래서 분기 요 정도면은 무난하게 나온 편입니다. 근데 집에 가셔서 연습하셔야 되는 건 3번하고 4번 정도는 한 번 더 보세요. 3번에서는 저거 언제 이자 쓰냐 아니면 언제 건설 중인 자산 쓰냐 요거 은근 잘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4번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1번 8월 7일 구매 확인서 나왔죠. 매출의 영세 서울역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2천.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으셨어요? 외상으로 하셨어요? 외상으로 하셨죠. 외상 매출금 얼마요? 2천. 그 다음에 보시면 8월
2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현금 영수증. 그럼 매출의 뭐죠? 현과. 그 다음에 장현성. 대변의 제품 매출 30. 왜 30이에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 얼마요? 33만원. 그 다음에 9월, 아이고, 왜 또 위에 나오냐. 9월 5일. 당사에서 발급했죠. 매출의 과세 항체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4천.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얼마요? 400.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300. 외상으로 얼마 했어요? 4,100만. 그 다음에 보시면 9월 27일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첫 번째 줄에 토지, 두 번째 줄에 전자세금 계산서. 그럼 얘는 뭐예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세금 계산서는 불공. 그 다음에 세로 용역 여. 그래서 보시면 차변의 토지 불공은 합친다고요? 나눈다고요? 합쳐요. 그래서 4,400. 통장에서 2,500. 안 줬죠? 미지 급금 1,900. 그 다음에 12월 며칠이요? 10일. 미국 선사에 제품을 2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수출 대금은 12월 31일에 미국 달러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의 수출 선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몇 달러예요? 2만 달러. 그 다음에 얼마죠?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그래서 2,200.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12월 31일 날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얼마요? 2,200. 그 다음에 죄송한데 확인 좀 하고 문제 3번 풀게요. 문제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여기 어디가 있냐면 여기 부가가치에서 여기 있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무슨 명세서요? 취득 명세서.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일기 예정이래요. 몇 기 예정이요? 일기 예정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월 15일. 그 다음에 상호는 F2.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한전자. 그 다음에 비품이죠. 여기 보세요. 비품은 기타예요. 뭐라고요? 기타. 그래서 기타 잡으시고 공급가액은 200에 얼마요? 20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이 또 보시면은요. 두 번째 2월
8일. 상호는 상신기계. 그 다음에 자산 구분은 처음에는 기타였는데 요번에는 기계죠. 그래서 기계장치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천에 얼마요? 3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월 30일. 그 다음에 상호는 대한모터스. 그 다음에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요? 1,500에 150.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넣는 거냐면 감가상각자산 넣는 거예요. 무슨 자산이요? 감가상각자산. 그래서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잠깐. 이거 감가상각 안 하는지 하는지 헷갈려. 그러면 여기 가서 칠하니까요. 첫 번째 게 비품이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F 뭐요? 비품. 그리고 비품을 보면 안 돼요. 비품 밑에를 봐야 돼요. 비품 아래에 보면은 감가상각 노계획이라고 있죠. 그러면 비품은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참고로 요거 지금까지 딱 2번 나왔어요. 네. 어렵진 않은데 그전에는 아예 안 냈었고요. 최근 한 2, 3년 동안에 2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번에 들어가신 분이 이 문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요? 2번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기확정.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그리고 일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부가가치세, 여기 안 적었구나. 부가가치세 무슨 서요? 신고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4월 1일에서 6월 30. 그리고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보시면은요. 첫 번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항상 요게 먼저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인데 1번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죠. 매출의 뭐요? 과세. 그 다음에 매출과세는 1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2억 5천에 2,500. 그 다음에 2번은 카드로 팔았으면은 카과,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으면 현과, 정규 영수증 아니면 건별. 이렇게 적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계속 적으라 그러냐면 이 유형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을 못하면 어차피 프로그램에 넣는 것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카과 현과 같이 있죠. 그래서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합치면 얼마예요? 900이에요. 왜냐면 부가세 보니까요. 포함이니까 항상 요거 조심하시고, 포함인지 별도인지 진짜 잘 봐야 돼요. 언제 뭔 장난을 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 외는 건별이에요. 뭐라고요? 건별. 건별은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에 100만원에 얼마요? 10만원. 그러면 2번까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수출은 무슨 일기준? 선적일 기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3만 달러 곱하기 1750원.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1750원 하면 5250 나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수출은 여기 6번. 왜냐면 수출은 세금계산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5번이 아니고 6번. 그래서 6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요거는 7점짜리잖아요. 총 7번까지 있으니까 한 개당 몇 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점. 그래서 1111에서 7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번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매입 과세의 뭐예요? 일반이에요. 그래서 매입 과세의 일반.
그래서 10번에다 넣는 겁니다. 몇 번에다 넣는다고요? 10번. 그래서 10번에 얼마예요? 네, 1억 4,500에 1,450.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몇 번이요? 5번. 그래서 5번 보시면은요. 위 4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5번은 매입의 불공의 일반이에요. 뭐의 불공이라고요? 매입의 불공의 일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네, 불공은 여기 일단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몇 번이요? 16번 찍고 50번에다 넣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잘 나옵니다. 왜냐면 50번이 공제받지 못할이잖아요. 그래서 공제 못 받는 거 얼마라고요? 300에, 아니 3000에 300.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세 공제 대상.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6번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매입의 카과의 고정이에요. 왜 고정이냐면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잖아요. 네, 승용차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은 무슨 자산만 넣는 거예요? 유형자산만.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갔냐? 42번. 42번 가서 350에 얼마요? 35만원. 왜 여기에다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네, 왜 여기에다 넣냐면은 이거 매입의 카과잖아요. 근데 일반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7번 1기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송. 발급 전송은 했는데 뭐는 빼먹었죠? 예, 신고는 빼먹었어요. 뭐는 빼먹었어요? 신고. 그럼 이거 가산세 2개예요. 일단 요거는 예정 누락이고요. 그 다음에 발급됐으니까 매출에 뭐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3번. 33번에 300에 얼마요? 30. 왜 33번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면 매출에 뭐예요? 과세. 그래서 매출과세 누락은 33.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은 시험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셔야 돼요? 예, 가산세 계산하셔야 돼요. 가산세는 2개예요. 몇 가지라고요? 2가지. 하나는 신고불성실, 또 하나는 납부불성실. 그 다음에 이해하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무슨 제출가산세? 지연제출가산세는 왜 하면 안 되냐면 매출의 과세랑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매입과세에서는 과다환급이나 뭐야? 이중공제. 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기 전송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발급 전송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은 30만원. 왜 30이냐면 거기 300에 30이잖아요. 누락된 거 30만원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몇 프로라고요? 10%. 그 다음에 몇 프로 가면 25%. 왜냐면 3개월 동안은 75% 빼준다 그랬죠? 그래서 30 곱하기 10%에 25% 하면 7,500원. 한 달까지만 90%예요. 그 다음에 한 달 1일부터 3달까지는 75%.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26번 가셔서 71번 가서 30에 얼마라고요? 7,500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납부불성실. 납부는 이렇게 됩니다. 30만원 곱하기 며칠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게 제일 편해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얼마 쳐요? 30 쳐요. 그래서 납부지연은 그냥 프로그램에다 넣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2020년 4월 27일. 그 다음에 납부일은 2020년 7월 며칠 날 납부했대요? 20일. 그럼 84일이라고 떠요. 이걸 수동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쳐버리세요. 왜냐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며칠인지. 맞죠? 그럼 그냥 여기에다가 치세요.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치는 거 정도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여기 자동으로 떠요. 얼마라고 떠요? 6,300원. 근데 이렇게 나올 때는 계산하셔야 돼요. 뭐 며칠이고 막 이렇게 나올 때 있죠. 네, 뭐 90일이니 91일이니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그때는 직접 하시고 지금처럼 날짜 위주로 주시면 그냥 치세요. 네, 그게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요. 날짜 나오면 그냥 날짜 뭐 하라고요? 치세요. 그게 정확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보셨을 때는 여기 금액을 적어 갖고 나오세요. 여기 제일 밑에 거. 왜냐면 여기 맞았으면 웬만하면 맞았겠죠. 뭐 100%는 아니지만 여기 급하면 요거만 적으세요. 그래서 이 금액이 답지랑 맞았냐 틀렸냐만 비교하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결산. 그래서 결산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무슨 결산? 자동 결산. 기말, 재고, 자산, 퇴직, 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그 다음 무슨 세요? 법인세.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1번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4번도 수동, 5번만 자동. 이런 자동으로 떴네.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1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2만 달러를 빌리셨어요. 그러면 외상 문제죠? 그 다음에 2만 달러인데 10원 차이 납니다. 근데 이 10원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러면 차변의 단기 차익금. 얼마 떨어졌어요? 20만원. 왜냐면 2만원에 10원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2만원 곱하기 10원 하면 20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은 안 나와 있죠? 있으면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대변에 돈 벌었죠. 외화 환산 2 얼마야? 20. 그래서 과거에 회사들이 달러나 엔화로 대출 받았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달러나 엔화로 대출해 주는 거를 좀 더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왜 권장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서 망한 회사들이 많아서 그러지. 왜냐면 대출금을 하나로 받았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받았으면 외화가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환율이 1,700원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1,600 얼마 막 그럴 때였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1,200원에 빌린 사람들은 1달러당 400원 정도를 더 내야 돼요. 근데 설마 회사에서 돈을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빌렸겠어요? 거의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빌렸겠지? 그러니까 돈 빌리는 게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내 뜻대로 되면 좋지만 그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보시면 임대료 1200만원인데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익.
영업의 수익. 몇 월 며칠이요? 3월 1일. 모르겠으면 여기 가시라니까요. 몇 월 며칠로 가요? 3월 1일. 또 여기 임대료 처리되어 있잖아요. 무슨 요요? 임대료.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 그 다음에 내년 거 먼저 받은 거죠.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날짜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월 달부터죠. 그러면 올해가 10달이에요. 그래서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내년 거는 총 2달치죠. 1월하고 2월. 그래서 얼마요? 200. 그리고 요거 기억하세요. 감소시키고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수익 비용은요? 내년 거. 그래서 지금은 내년 거 쓰셔야 돼요. 얼마요? 200.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에 대급금하고 예수금이죠.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9월 30일. 일단 요거는 외우시든가 기억을 하세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왜냐면 부채의 감소 2000.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400.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가서 보시래요. 네, 9월 30일 일반 전표. 이런 9월 30일 갔더니 미수금으로 잡혀 있어요. 무슨 금이요? 미수금. 미수금 얼마 잡혀 있어요? 400.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이익이에요. 뭐라고요? 자비이익. 얼마 이익 받죠? 10,000원.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지금 부가세가 예수금이 많아요? 대급금이 많아요? 예수금이 많죠. 예수금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 벌었으니까 뭐 내셔야 되죠? 세금 내는데 지금 내요 25일 날까지 내요. 25일 날까지. 그래서 나중에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지급 세금 199만 원.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가세 예수금 부채잖아요. 부채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에 뭐요? 감소. 그래서 매출세액이 2천만 원이었고 매입세액이 1600이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600만 원을 내야 돼요. 얼마를 내야 돼요? 600. 근데 못 돌려받은 거 얼마 있었죠? 400. 그래서 200만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인터넷으로 신고했더니 얼마를 빼주셨어요? 10,000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얼마나 내면 된다? 199만 원.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잘하고 싶으면 이 연습 꼭 하세요. 아직 한 달 더 남았잖아요. 한 달이면 2, 30점이 8, 90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잘 기억하시냐면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 다음에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시키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뭐 시키는 거라고요? 감소. 그래서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 요 두 개는 항상 고정이에요. 얘네 둘은 고정이니까 그거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21년 1월 31일.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2020년입니다. 몇 년도예요? 2020년. 그러면 한 달 이내 남았죠. 네, 우리 1년 넘던 게 1년 이내 되면은 유동성 뭐 있었죠? 장기부채.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리고 세무의 좋은 점은 결산 관련돼서 세무의 좋은 점은 하나예요. 세무는 한 번 풀 때 5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한은행,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도 4,500. 여기도 무슨 은행이요? 대한은행.
다음에 5번. 5번은 법인세 나오면 외우세요. 여기 보세요. 요건 같이 할게요. 시험장 갔는데 만약에 결산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법인세가 나왔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1월에서 12월 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이건 외우세요.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아래쪽에 선납세금 있어요.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얼마 있어요? 3,600 있어요. 그래서 3,600을 쳐요.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계산기 드세요.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거기 지문에 있는 법인세를 치세요. 거기 보시면 지문에 보시면 법인세 얼마예요? 5,400이에요. 얼마요? 5,400을 계산기에다 쳐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얼마 넣었죠? 3,600 넣었어요. 얼마 넣었어요? 3,600을 빼요. 빼면 얼마 나오죠? 1,800 나오죠. 1,800을 요 밑에다 쳐요. 끝. 설명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이건 외우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동결산 중에서 법인세가 나오면 그냥 밑으로 쭉 내리세요. 제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오셔서 선납세금 여기에 있는 금액은 별도의 말이 없으면 그대로 옆에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치고,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거기 지문에 항상 법인세 얼마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법인세를 계산기에다 친 다음에 좀 전에 넣었던 선납세금을 뭐 하세요? 쳐요. 빼요. 왜 빼냐면은 선납의 뜻이 뭐죠? 먼저 냈다. 그럼 먼저 냈으면 더 낼 필요 없다. 그래서 빼고 나머지는 밑에다 추가에다 넣는 거예요. 어디에다 넣는 거라고요? 추가. 요거 좀 잘 봐두십시오. 잘 나와요. 세무에서는. 회계 때에도 한 2번 정도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세무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문제 5번 보시면 얘는 꼭 요거 누르고 나가셔야 돼요.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전표 추가 안 누르면 5번 문제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 보고 나가셔야 돼요. 전표 추가하고 무슨 분계 완료? 자동 결산 분계 완료까지 꼭 보시고 나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5번. 다음 자료를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이민에 필요한 수당공제 등록하고 4월분 급여자료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뭐하시오? 작성하시오. 그래서 앞에 봐주세요. 이거 뭐냐면 급여자료 입력 나오면 부가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4가지예요. 첫 번째로 저거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육아 수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거 식대, 자가운전,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라고 나올 때도 있고 야간근로수당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일 더 하시는 분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더 드려야 되죠. 근데 요건 좀 말이 많긴 한데 평소에 더하면은 1.5배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이나 요럴 때 나오시면 2배예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제조회사 갈 때 나이 드신 반장님들이 집에 안 가요. 일도 없는데. 왜 안 가요? 대부분 생산직은 시간제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늦게 가면은 내 월급이 어떻게 되죠? 오르죠. 거기에다 또 반장님들이니까 시간당도 어때요? 세요. 그래갖고 조금 일 남겨놓고 매번 패턴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조금 일은 남겨놔요. 왜냐면 일이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조금 일 남겨놓고 다 퇴근시켜요. 시간 되면. 그리고 혼자 남아갖고 룰루랄라 왔다 갔다 하면서 쉬엄쉬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한 2-3시간
더 있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앞으로 그것도 이제 못합니다. 왜냐면 52시간까지밖에 수당 못 받죠. 53시간 일하면은 1시간은 못 받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시켜서도 안 되고. 그거 만약에 시켰다 그러면 노동자가 찌르면 벌금이 2천이라 그랬나? 어쨌든 벌금이 조금 세요. 2천이라 그랬나? 500이라 그랬나? 어쨌든 좀 벌금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사에서 뭐 편법이 나오기 전까지 어느 누군가 편법을 만들 건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52시간 지켜야 돼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급여자료 입력. 급여자료 입력의 핵심은 무슨 공제예요? 수당공제입니다. 여기가 안 되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당공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급은 여, 상여는 부, 직책은 여, 월차도 여, 식대는 밑에 보셔야 돼요. 식대는 당 회사는 별도로 제공을 안 합니다. 제공 안 하니까 뭐예요? 여. 제공하면 부예요. 제공 안 하면 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공이라는 건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밥 주는데 우리는 돈만 받아야 돼요. 시험 보실 때. 그래야 비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내교통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여. 그 다음에 연장근로 없죠? 야간근로 부.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만질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다음에 보실 게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몇 월 달 거예요 이거? 4월이에요. 몇 월이요? 4월. 그 다음에 4월 며칠이요? 네, 30일. 며칠이요? 4월 30 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님 기본급 얼마요? 400. 직책 30. 월차 60. 식대 10. 자가운전 얼마요? 20. 그 다음에 국민연금 21만 8,700원. 그 다음에 건강이 16만 3,410원. 장기요양이 16,740원. 고용보험이 39,200원 336. 나머지는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지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뭐 하래요? 작성하래요. 뭐 하래요? 작성하래요. 그러면 요거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모요 신고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몇 월 달 거죠? 우리 지금? 예, 4월 달 거죠. 그럼 여기에다 몇 월이라고 쳐요? 4월. 쭉 치면 이렇게 아까 넣은 거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전월 미완급. 거기 밑에 보시면 전월 미완급세액은 얼마래요? 예, 12만 6천 원이래요. 얼마요? 12만 6천 원. 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사원 최수정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뭐하래요? 입력하래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월세 주택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최수정의 총급여액은 얼마라고요? 얼마? 5천만원. 얼마라고요? 5천만원. 그래서 앞에 보세요.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여기에다가 몇 번 쳐요? 500번. 몇 번이요? 500번. 그 다음에 보실 게 여기 제일 처음에 무슨 가족 가셔야 돼요? 부양가족. 그래서 부양가족 눌러주시고 본인 최수정이죠?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적어 놓으셨어요. 무슨 부모요? 한부모. 그래서 한부모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말 없어도 한부모예요. 왜냐면 배우자 없죠? 자녀 있죠? 그러면 무조건 한부모. 그리고 참고로 한부모는 돈 얼마 벌든 상관없어요. 근데 부녀자는 3천까지만 돼요. 얼마요? 3천. 근데 한부모는 없어요. 그런 요건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본인은 이제 요걸로 땡이고 그 다음에 누구 할 거냐면은 본인의 누구요? 직계 존속. 네, 1번 윤여선님 61012218432 근데 이분 몇 세예요? 59세죠. 근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뭐예요? 네,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요? 5번. 그 다음에 여기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은 1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1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직계 비속 최안나 그리고 헷갈리시면 F2 누르면 떠요. 여기에다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F2도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는 몇 번이에요? 4번. 그리고 이 5번은 수강생분이 찾아주셨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할머니가 애기 봐주실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땐 5번이에요. 왜냐면 직계 비속은 아니잖아요. 내 자녀는 아니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속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존속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돼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계 존속으로 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손주를 보고 있는데 손주가 나랑 같이 살고 있어. 내가 공제받아야 돼. 그럴 때는 5번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15020339542110 네, 5살이죠? 특별한 거 없죠? 끝.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갈게요. 주택 임대차. 앞에 보세요. 우리 월세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돼. 그래서 거기 그거 준 거예요. 이 사람 5천만원이라고. 네. 그래서 7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무주택자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래서 여기로 와주십시오. 월세 주택 임차. 그래서 홍현우 74010312345667. 그 다음에 유형은 F2. 이분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면적은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1년에 얼마예요? 840 되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용카드 최수정 씨의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이렇게 나오면은 그나마 좀 편해요. 그래서 신용카드 2천. 근데 신용카드는 되도록이면
따로 적어서 입력하세요. 그게 더 편해요. 이거 보면서 넣으면 간혹 가다가 엉뚱한 거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2,000. 안경 구입비 되죠?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100이에요. 왜요? 전통시장 때문에. 전통시장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얼마예요? 120. 참고로 학원비는 안 돼요. 교육비 공제는 안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셔서 여기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가서 신용카드에 2,000, 직불에 100, 전통시장 얼마요? 40, 현금영수증 얼마요? 120. 그러니까 초반에는 최대한 많이 적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안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 되는데 실손은 빼고 넣으셔야 돼요. 실손 빼고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70. 그 다음에 장애인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200. 저축성은 안 돼요. 무슨 성만 된다고요? 보장성만.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보험료에서 빼야 되는데 여기 잠시만 보세요. 아까 오전반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알림마당. 무슨 마당이요? 알림마당에 보시면 여기 공지사항 있어요. 이거 지금 몇 회죠? 93회죠. 그럼 여기에다가 93 치고 엔터 치면 93회 확정 답안이라고 떠요. 애매할 때는 여기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전산회계 가시고 저희가 지금 전산세무 몇 급이죠? 2급. 2급에서 여기 보시면은 5번에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일반 보장성 100으로 넣은 것도 100이 잠시만요. 수령액은 30. 답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잠시만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30.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 장애인 전용 200. 장애인 전용은 맞는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30. 요게 좀 말이 좀 이상하구나. 이게 포함이라고 나왔으면은 70이 맞아요. 근데 여기 그냥 수령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건 말장난이 돼 버려 갖고 여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요거는 100으로 볼게요. 그냥 얼마로 본다고요? 100. 70이 아니고.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빼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실손의료보험금 실손의료보험 포함이라고 나왔으면 빼는 거예요. 포함이라고 나왔으면. 근데 이건 지금 되게 말이 애매하죠. 왜냐면 이게 그냥 수령을 한 금액이 따로 30이 있는 건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100만 원으로 일단 잡으세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빼야 돼요. 어떻게 나오면 빼야 되냐면은 이 30만 원 포함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은 안 되고 저축성 장애인은 200 되고 저축성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참 한국말이 애매해서 일반 얼마요? 100. 그 다음에 장애인 얼마요? 20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솔직히 상관없고요. 여기 협회에서 이게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에선 얼마로 봐야 돼요? 100만 원으로. 왜냐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어려워요. 저도 맨날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말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마 처음 답은 70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말이 이상하다. 70이 아니고 100이지 않냐. 그래갖고 100으로 바꾼 것 같아요. 폼이.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의료비. 의료비 보시면 시력보정용 안경 되죠? 얼마까지 된다 그랬어요? 50만원. 그래서 60 넣으면 틀립니다. 얼마만 넣어야 돼요? 50만원만. 그래서 의료비는 본인 가서 50. 그 다음에 교육비 원격 대학 등록금 돼요. 뭐는 된다고요? 원격 대학 등록금은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가셔서 본인의 얼마요? 200. 그래서 교육비에서는 원격 대학은 되고요. 중국어 학원비는 안 돼요.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고요? 미취학 아동.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윤여선님 거, 이제 윤여선님 거 보시면 의료비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무슨 치료비죠? 질병치료비죠. 근데 이분 지금 뭘로 되어 계세요? 장애인으로 되어 계세요. 그래서 의료비는 입력하는데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대학은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 넣는 겁니다. 어디 갔냐? 의료비 가서 어디에다 넣는다고요?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에다가 얼마 넣어주세요? 예, 120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됐고, 최한나님,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돼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도 됩니다. 건강진단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넣냐면은요, 일단 여기 교육비 가셔서 취약전아동, 그래서 취약전아동이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건강진단비는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의료비에서 그 밖에. 그래서 그 밖에다가도 얼마요? 50. 됐습니까? 할 때는 정신없는데 하고 나면 별거 없어요. 매번 느끼는 건데, 연말정산이 은근 할 때는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하고 나면은 그렇게 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연말정산할 때는 항상 X 위주로 보세요. 넣는 거 말고. 왜냐면 어차피 넣는 건 계속 넣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교육비는 꼭 장애인 교육비라고 나와야 돼요. 네. 왜냐면 그 교육 쪽에서 그냥 일반 교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처음부터 볼게요. 본인 최수정의 한부모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의 장애인 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야 뭐 별거 없고, 신용카드 넣으실 때 요거 잘 좀 기억을 하세요. 이중공제 되는 거 있죠? 총 3가지. 뭐뭐뭐 있어요? 신용카드 의료비,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뭐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이렇게 총 몇 개 있어요? 네, 총 3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에서 저축성 보험료는 안 돼요. 무슨 성만 돼요? 보장성.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 시력보정령은 1인당 얼마? 50. 그 다음에 교육비에서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고요? 미취학 아동. 그 다음에 교육비 보시면 노인대학이라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장애인 교육비라고 나와야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최한나는 다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위주로 조금씩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그 저희 그 짜투리 시간에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할 겁니다.